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LH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로 넘겨야 합니다. 정부는 LH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과의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하고, 입찰 과정에서 LH 전관 등의 영향력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던 첨단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에 장착된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최근 열리고 있는데요. 합의문 초안에서 많은 나라들이 요구해왔던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빠져버렸습니다. 산유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건데, 각계에서는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MBC 양효걸 기자, 그리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이렇게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안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이게 발단이 됐던 게 뭐 2년 전에 땅 투기 사건으로도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직원들의 네. 최근에는 그 무량판 공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아파트 지었다가 와르르 주차장 무너지는 바람에 맞습니다. 전수조사했더니 또 LH가 공사한 곳만 문제가 돼서, 네. 도대체 LH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는 네. 국민들의 의혹이 있었고, 조사를 해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걸 네.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이제 뭔가 하나씩 고쳐서는 안 되겠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일었고, 국토부가 이제 어제 혁신안을 발표한 건데요. 예. 일단 큰 틀에서 보면 LH의 이권을 상당폭 줄이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이 가장 눈길 끄는 부분이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은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면 LH가 직접 다 하거나, 예. 아니면은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LH가 반드시 껴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 구조에서는 공공 물량이 나오면 LH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독점 구조를 좀 깨겠다는 거고, 앞으로는 공공주택 사업도 민간 기업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공공주택이라는 게 나라에서 조성한 땅에 짓는 아파트가 공공주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땅, 민간 땅을 나라가 사서 짓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네. 애초부터 이 지역을 택지 지역으로 정하고, 네. 싸게 수용해서 사들이고, 네. 그래서 원가 싼 땅을 잘 다듬어서 이제 올리면 네.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걸 LH가 한 건데, 네. 그걸 민간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LH가 하더라도 만약에 예. 이제 공공기 사업이 시작되면 LH는 땅만 대고, 땅만 팔고, 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고요. 건물 올릴 때는 LH가 손대지 말아라. 네, 아예 불안하다. 설계부터 아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독점 구조가 일단 깨지면 공공 분양 아파트도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달고 공사가 가능한 거고요. 예. 민간 업체가 선정되면 공공 재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이제 짓게 되는 셈인데,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LH가 민간 업체들하고 무한 경쟁을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품질, 그다음에 가격 면에서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혁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이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간 업체들도 그럼 지원해라 하더라도, 네, 결국 업체 선정은 LH가 할 거면, 맞습니다. 그동안 LH가 짓는 그 아파트들은 이른바 그 유명한 건설업체는 안 들어오고, 네, 브랜드가 뭐한 이제 그런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지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가가 싸니까 그랬겠죠. 네. 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면 뭐 큰 건설회사가 입찰을 해봐야 안 될 텐데, 네. 그건 어떻게 막죠? 일단은 LH의 그 말씀해주신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업체 선정 비리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LH 출신이 퇴직한 뒤에 업체를 차려서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도 있었고, 예. 실제 퇴직자들이 나가서 일감 받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밀어주고, 또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밖에 자리를 물려받는 일종의 네. 카르텔이 있었던 건데, 이번 혁신안을 보면은 LH 권한을 확 줄이면서 이 공공주택의 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건 조달청이 가져갑니다.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감리업체 선정, 이게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다 옮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일단 그러면 사업 수주를 그러면 LH가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데에서는 이 전관을 막기 위해서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도 확 늘리고, 현행은 지금 2급 부장 이상인데 네. 3급 차장 이상으로 일단 확대를 하고요. 앞으로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취업한 업체는 아예 입찰해서 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상 주택공사는 다른 데서 하고 토지공사로 돌아가라는 얘기 같은데요. LH에서 네. L과 H가 원래 L은 랜드 땅, H는 네. 하우싱해서 그 네.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쳐진 건데 네. 이제 다시 토지공사로 돌아가라는. 근데 어제 이제 발표 보면은 이제 무한 경쟁에서 이제 주택 사업에서 경쟁이 없으면 퇴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상 그런 어떤 강한 경고 알겠습니다.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업체 보고 그 공공주택을 지으라고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네. 잘 지을 거는 아는데 그럼 비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러면 당연히 건설 비용 올라가고 분양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닐까요? 일단 어제 이제 발표에서는 이제 공공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근데 원래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시세보다 좀 분양가를 낮게 제공하면서 약간 공공사업의 성격이 또 있는 거고 LH가 싼 가격에 공급하면서 전반적인 분양가격 수준을 좀 낮게 묶어두는 역할도 좀 했었던 겁니다. 근데 민간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은 민간 건설사가 짓고 결국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처럼 좀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일단 민간이 공공사업을 수주해서 공사하면 LH가 받는 혜택을 그대로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택기금을 좀 특별금리로 낮게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미리 사주는 약정을 이제 통해서 민간회사 리스크를 줄이면 그렇게 비용의 어떤 상승 요인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정부 설명입니다. 그래도 싸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잘 뛰어들까요? 이익이 좀 보여야 뛰어드는 걸 테고 이익을 보려고 하면 분양가는 올라갈 테고 네. 분양가를 누르면 이익이 안 나오니 참여하지 않을 거고 이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악순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공 분양 물량이라도 좀 개방되면 어느 정도 일감 부족에는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고요. 공사 기회가 이제 많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LH와 함께 수주하더라도 공사비가 빠듯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민간 업체들은 이걸 그러면 어떤 사업이 실제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 민간 업체들 끌어들이려면 적정 마진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분양가 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번 혁신안이 법 개정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최대한 이제 빨리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또 내년 4월 총선 일정 고려하면 또 뒤로 확 밀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LH에 대한 세 번째 혁신안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혁신안을 내놓을 당시에 해체 수준의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그럼 문제가 혁신안이 부족해서 생겼던 거냐라는 이제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끝까지 그럼 이행 과정을 누가 체크하느냐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저러나 LH가 최종적으로 건설업체는 평가할 거고 네. 그 건설업체는 LH에서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 가서 로비스트로 있을 테니 네.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 참. 네. 못 가게 하면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걸 테고 네. 그렇다고 가게 하면 뻔한 건데 싶은 생각도 들 거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현석 기자가 가져오신 소식은 중국이 화웨이라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 8월에 스마트폰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와 이런 반도체를 어떻게 구했지? 라는 그런 일종의 당황스러움이 네. 미국과 또 우리나라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갔다고 해서 네. 하이닉스는 우리는 몰라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 그 사건인 건데 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 방법을 발표했던 모양입니다. 네, 중국 화웨이가 미중 관계에서 다시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폰이 지난 8월에 출시된 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라는 스마트폰이고 7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려스럽다라는 언급은 미국이 열심히 방어벽을 만들어놨는데 중국이 이걸 뚫고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춘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품을 내놓은 상황 자체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일단 대중 수출 통제를 지휘하는 건 미국 상무부입니다. 상무부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화웨이에 다양한 제재를 부과해 왔죠. 굉장히 밟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첨단 반도체나 또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제 언급했던 네덜란드의 ASML,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심자외선 노광
대량 장비를 가지고 있는 슈퍼 을 회사, 예. 그리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같은 동맹국들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파는 것도 막기 시작했고요. 근데 화웨이가 이걸 다 뚫고 7나노 반도체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내놓은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제대로 수출 통제 안 한 거 아니냐, 더 강한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고 결국 미국 상무부가 이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고요. 그 강력한 조치가 뭔지는 밝히지 않고 않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많이 화났다. 네. 중국으로 반도체 좋은 거 팔지 말라면 팔지 말아야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반도체 좋은 게 저렇게 들어간 거냐? 그렇죠. 그런 걸 텐데. 네. 이게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든 장비 업체든 아예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뒤로도 돌리고 옆으로도 들어가고 가겠죠. 네. 화웨이는 그러면 어떤 반응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이 이렇게 제재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유럽으로 먼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내년에 프랑스 동부 도시에 네트워크 장비 공장 건설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화웨이가 유럽에 처음 짓는 공장인데요. 원래는 2020년에 한화로 2,9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도 터지고 미국 제재도 강화가 되면서 지연이 됐었고요. 새로 짓는 이 프랑스 공장은 2050년에 가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화웨이가 만드는 통신 장비를 프랑스에서 만들겠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뭐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뭐 디리스킹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자국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데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는 뭐 통신 장비 생산 과정부터 소프트웨어 테스트 과정까지 우리는 다 공개할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센터도 설립을 하고 이걸 각국 정부와 통신사 등에 이제 공개하겠다라면서 현재는 정면 돌파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우리 네트워크 장비를 팔아서 네. 우리가 그 결백함을 유럽인들을 그렇죠. 상대로 보여주면서 네. 미국을 조금 좀 입지를 좁혀보겠다는, 압박하겠다는. 미국이랑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유럽이랑 대화를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보겠다. 네, 왜냐하면 최근 이 유럽의 행보가 미국보다는 중국에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으로 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요. 뭐 여전히 중국산 통신 장비를 배제하는 그런 유럽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딱히 화웨이에게 굉장히 또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입장도 좀 난처하겠네요. 네. 그렇죠? 미국 편 들기도 그렇고 그렇죠. 중국 편 들기도 그렇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회사는 요즘 잘 나가기는 하는데 이 중국에서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이 흘러가는 것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뭐 의심받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대놓고 잃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미국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통제가 있어도, 정부 통제가 있어도 우리는 중국의 AI 반도체 꼭 팔고 싶어라고 주장하는 회사인 거죠. 왜냐하면 중국 AI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뭐 바이두나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곤 있지만 기술 수준이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가 가능한 많이 팔고 싶어하는 건 알지만 옳은 일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뛰어난 AI 칩은 중국에 팔지 말라고 대놓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안 팔면 중국 정부가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 텐데.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손해다. 차라리 지금 팔아서 우리 거 그냥 사고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게 낫다. 맞습니다. 우리도 장사도 좀 하고. 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게. 그러니까 우리 계속 중국에 팔 수 있게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AI 반도체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와 이 정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 상태고 현재 엔비디아가 중국 AI 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의 통제가 더 강화가 된다면 아마 중국 시장의 지배력이 언제 또 약화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지금 계속 이렇게 압박하는 게 과연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중국을 누르는 길이냐, 이렇게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더 부지런히 분발하게 만들면 손해 아니냐, 맞습니다. 하는 양쪽의 의견이 계속 있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해외여행과 관련한 뉴스도 하나 좀 들어보죠.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 약관 중에 불공정한 게 있다고 해서 네. 지적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공정위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 업무 처리가 불가한 조항, 그리고 환급 정상금을 지연 반환하는 조항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하나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 8곳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국내외 항공권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행하고 있는데 항공권 판매는 24시간 하면서 항공권을 취소하는 거나 환불 업무는 정해진 영업시간에만, 그러니까 주중에 이제 9시부터 6시까지만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제한한 게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환불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약관도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행사들에게 환불 기간을 무조건 14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환불을 빨리 해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환불을 네. 해주기로 했으면 빨리 해줘라. 네, 왜냐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환불 기간이 걸리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행사들이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현재는 해당 약관을 시정한 상태입니다. 네. 이러고 싶었을까요? 판매는 24시간이 가능하고 네. 환불은 저희는 이거 업무 시간 이후에는 안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못 해드립니다. 그러면 포기할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요즘 한동안 최근 몇 년간은 탈탄소, 친환경, ESG 이거 앞에다 붙이면 아무도 꼼짝 못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의 분위기였는데 슬슬 야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반발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이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좀 후퇴하는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사실 합의까지 이뤄내는데 되게 이제 진척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열린 회의 같은 경우에는 네. 올여름 좀 떠올려 보시면 기상이변 현상 굉장히 많았던 거 좀 기억하실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 중국 이상 고온 상당히 심각했고 우리나라도 또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기후 변화 때문이고 이런 재난을 막으려면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뭘 이야기를 했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거냐, 얼마나 줄일 거냐,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계획을 정하는 자리였는데 당연히 이제 전 세계 특히 기업들이나 환경단체들로서는 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회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 이제 큰 전 세계가 어떤 목표를 이룰 거냐 그 정하고 나면 각 국가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근데 또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탄소 배출량 이렇게 줄일게요. 몇 년도까지 제로로 만들게요. 이런 계획들을 짜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합의문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럼 합의문 초안이 이제 폐막 앞두고 공개가 됐는데 딱 봤더니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결국 퇴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걸로 기대가 됐는데 이런 내용은 아예 없고 화석연료 소비와 생산을 정당하고 질서 있으며 공평한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줄이겠다도 아니고 줄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애매한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번 초안 두고 좀 비판이 쏟아졌는데 기후운동가로 활동 중인 이제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굴한 초안은 마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요구를 또박또박 받아 쓴 것처럼 보인다. 이런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산유국들이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지구에서 퇴출시키자는 그런 얘기를 당신들이 계속하면 우리는 이 기후협약에 협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하든 말든 맘대로 해. 우리는 나갈 테니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협박했나 봐요. 네, 이게 참 초안 나오기 전부터 좀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회의가 열린 나라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산유국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의 의장국인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누가 그럼 이 의장을 맡았느냐?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수장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산유국에서 국영 석유회사 수장이 이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무슨 진전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회의 전부터 좀 나오긴 했었는데 심지어 그 이후에도 이제 오펙 주도로 해서 이번 회의에서 만약에 탄소 배출, 이 화석연료 퇴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 우리 다 보이콧합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다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렇게 초안이 나온 걸 보니까 진전이 없더라.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후퇴한 초안이 나왔느냐? 이게 원래 당사국 총회 최종 합의문은 당사국인 198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됩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게 결국엔 통과가 안 되는 건데 이 결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 기후 변화 문제를 정말 이 최전선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나라들, 가령 남태평양 뭐 섬나라들, 뭐 내지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찬성을 해야 되고 반대로 또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도 또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이번에 나온 이 애매모호한 문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의문 초안이라고는 나왔습니다만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친환경을 주장했던 국가들은 네. 또 그럼 뒤에서 지금 막 멱살 잡고 있겠네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네.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합의 못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제 이 협상에서 이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의 결렬될 수 있다는 말까지 간밤에 나왔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보도 나온 내용들을 좀 보니까 주요국들이 좀 밤샘 협의를 좀 진행을 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아마 새로운 초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존 케리 미국 특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진전을 좀 이룬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진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네. 처음에는 그 예를 들면 뭐 친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해요. 네. 당연히 지구가 깨끗해지면 좋죠. 그러나 그 희생을 그러면 각자 나눠야지. 그거를 예를 들면 유럽인들이 이런 것 좀 소비를 좀 덜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생산을 하지 마.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럼 우리는 부자 나라니까 그건 우리는 쓸 수 있어. 라는 말은 연료를 비싸게 만들어서 가난한 나라는 쓰지 말고 부자 나라만 쓰면서 전체적인 사용량 줄이자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다들 합의가 되겠어요? 재미있는 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막자고 오히려 지금 석유 생산, 석유 시추 막 늘리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각자 이런 거 입장들이 보면은 다 다르죠. 좀 예. 이상하죠. 각자 입장이 다 다를 때는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해야 그래도 이 논의가 진도가 나가는데 본인들은 조금 추우면 석탄 캐다 쓰고 하면서 또 이제 추위 풀리고 나면 친환경 하자고 하니 좀 골치 아프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